자,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에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죠? 이걸 좀 보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걸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저번 주에 이런 거 했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될 수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속으로는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요 인간이 팔고 싶은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잘 모를 때 요걸 먼저 확정을 해야 된다. 그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요 표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요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했고요. 요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뭐가 원칙이었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그죠? 자연적 해석은 예외인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뭘 팔겠다고 한 거죠? 집을 팔겠다고 한 거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이때는 속마음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개집이 되는 거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뭘 팔고 싶어요? 개집을. 말로는 뭐예요? 집 살래? 이랬다면 원칙은 말하는 대로 뭐예요? 집인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제가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예요? 개집이 된다. 이게 우리 저번 주에 쓰기죠. 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54페이지에 서설에서 의사표시 의 나오는데, 이거 그냥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원하는 말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다. 끝이고, 그 다음 의사표시 구성 요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적게 된 대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오른쪽에 2번에서 의사표시 본질 해가지고 입법주의, 문제의 발생, 의사주의라는 게 나오고 뭐죠? 표시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는 합치돼야 되는데 만약에 불합치됐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된 것에 따라서 효과를 결정한다면 이거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아니다. 속에 있는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보면 똑같죠? 그죠? 그럼 결국은 표시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말하는 거고요. 의사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둘 다 있으니까 결국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다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절충주의가 되는 거고요.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의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4번 해가지고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우리 민법은 효의자 보호와 상대방의 신뢰 보호 및 거래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재산법상 재산법상 행위에 관하여 표시지위의 기원 무엇을요? 절충주의 태도를 취한다까지 기억하시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표시된 대로 집이다. 이게 뭐예요? 표시지. 속마음대로 개집이다. 그럼 뭐예요? 의사주의인데 결과적 의견은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의 규범적 해석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말은 우리 민법은 원칙이 뭐예요? 표시주의인데 둘 다 있으니까 뭐예요? 절충주의고. 그래서 뭐죠?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법률의 해석에서 깊이 있게 뭐죠? 달아야 될 부분인데 그냥 겉만 넘어왔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용을 들어가는데 이제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모를 리가 잔뜩 있어요. 이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58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와 불일치해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는데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근데 교재 보시면 가로에 비진리 표시, 단독 허위 표시, 심리 유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죠.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부여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10원짜리 줄 마음도 없으면서 뻔히 알면서도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까? 이런 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그죠? 알면서 하는 거죠? 아파트 팔 마음도 없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싸게 팔까? 이런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이 아니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진이가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이미 효과를 알아요. 보세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원칙이 뭐예요? 표시주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뭘 줘야 돼요? 이력을 줘야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죠? 다만 항상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속마음대로 1억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법정을 읽어볼게요. 자 좌측에 보시면 박스의 면에 법정 문제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예요? 무효로 한다. 그죠? 이항. 전에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죠. 아까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이런 느낌이 들죠. 아,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다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요게 결국은 무엇과 똑같아져요? 백질조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이라는 것은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률적 연구의 결과 만들어진 이론에 근거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107조, 108조, 109조는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구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요 이론에 근거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라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법조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린 것은 요게 이해가 된다면 107조부터 뭐예요? 법조문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는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법률적 문제를 드라마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럽니다 이렇게 결론 내주는 프로가 뭐였죠? 솔로몬의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두 남자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 한 잔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잔돈이 남아요. 바깥 계산하고 잔돈이 남았는데 한 친구가 로또 복권을 사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려요. 야, 그거 사봤자 배도 안 되는 거 괜히 사지 말고 그냥 애들 과자나 사가라 라고 하니까 사겠다고 우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등에 되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명백히 속으로는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 없는 겁니다. 그죠? 다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종의 뭐죠? 뭐 이렇게 센 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억을 주겠다고 했고, 지도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약속한 1억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론이었어요. 이상하죠? 지금 원칙적으로 뭐 하다고요? 유효하다. 1억을 어떻게 해요? 줘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왜 그거는 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렸냐면 이유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사람이 엄청난 뻥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뻥쟁이 가지고 와이프가 그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뭐 지방 모임에 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 선산 이전한다 그러고 뭐 묘지 뭐 지가 다 바꾼다 그러고 막 이런 뻥을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엄청난 뻥쟁이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같이 저녁을 뭐 했어? 먹은 뭐예요? 친구였으니까 이미 또 구라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요 알고 있든지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충분히 뭐예요?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니까 예외에 따라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 분위기가 안 좋네. 다시 해야 돼. 아들내미한테 중요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먼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다. 뭐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막 바꿔달라고 막 땡깡 부리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니까 사 돈이 어딨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분명히 뭐냐면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럼 뭐예요? 땡이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뻥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들도 이미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약속한 것은 뭐예요? 무효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뻥을 많이 쳐주시는 게 좋아요.
떡을 많이 쳐주셔가지고 아이고 이 자식 오늘도 구라치네 이런 인식을 준다면 뭐가 생기는 거죠? 행동에 자유가 생기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진의학 의사표시는 뭘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가 결론인 거죠. 교재 보시면 의에 나오고요. 의에 나와 있는 판례는 큰 의미 없고 하단에 보시면 양가리 2번에서 뭐가 나와요? 요건이 나와요.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불일치돼야 된다. 3번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고 진행 의사표시고 4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따지지 않는다. 이게 뭐죠? 결론이죠. 그래서 오시오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와요. 자, 진행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는데 물론 어디서 나왔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판례를 가지고 지문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이 법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구성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판례들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으로 난해한 판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돼 이러면 뭐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판례를 하나씩 다 읽어볼 건데요. 다른 판례를 먼저 소개시켜 재미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태교수 물러가라라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의라는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둬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추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은 뭐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가 사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했다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직을 하면 애들이 대목 안 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사직을 했고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을 대학 측이 복직시켜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대학을 상대로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뭘 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갑의 주장이에요.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돼 있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주장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주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시켰냐면 을이 시켰으니까 상대방도 뻔히 뭐란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니까 자신을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않는지 이유가 중요한데 1번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1번. 자,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원은 얘가 관둘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진정으로 관둘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관둘맘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낸다라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얘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긴 했죠. 그죠? 그렇지만 요 사직서를 낸다는 요 행위만을 놓고 보면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예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체를 놓고 진짜 관둘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 따라서 얘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낼 때는 사직할 마음으로 뭘래? 사직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뭐 할 마음이 있었어요? 사직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뭐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로 뭐죠? 범위를 좁혀서 뭐죠?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또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뭐죠?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양 의사표시냐? 만약에 전제를 놓고 진짜 줄마음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줄마음도 없어 준 것이니까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무섭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예요? 3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올해도 시험 문제의 답이었지만 내년에도 무조건 나와.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이 판례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은요 사람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 교수예요. 근데 만약에 맨날 뉴스에 막 박근혜 막 이러면 시험을 낼 때 본능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대결까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볼게요. 자, 아니랄 것이므로 여기서입니다. 비록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피해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피해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다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3만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뭐죠? 범위를 좁혀서 따진다면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됐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번도 같은 취지. 2번 판례 볼까요? 피해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그 얘기로 뭐죠?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 4, 5번 판례는 판례가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판례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개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는데 A라는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사립학교인 A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가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학교가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못 갚으면 운동장, 학교 건물이 뭐가 돼버려요? 경매가 돼버리고 그럼 아이들은 학기 중에 뭐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큰 뭐가 돼버려요? 사회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는 엄격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뭐하고 있냐면 제한하고 있는데 한도 금액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뭘 받을 수 없었냐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교직원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했고요. 이 대출금은 교직원들한테 온 것이 아니라 어디래요? 학교로 다 갔고요.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다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교직원을 상대로 돈 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직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대출을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시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진양 의사표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은행의 행동이죠. 은행은 대출금을 가백에 준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줬다는 말은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은행도 뻔히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진양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따라서 돈을 못 갚겠다라고 갚던 교직원이 주장하지 않았는데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는가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은 명백히 학교를 위하든 어쨌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뭐가 아닌 거예요? 진양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질 필요 없이 유효한 것이고 돈을 갚아야 된다는 판례가 뭐예요? 3, 4, 5번 3개 판례. 그래서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양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판례가 나오면 이제 막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막 법원 썩었다. 이제 그 자새끼들 뭐 있는 놈들 편만 듣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들이 주장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이 쓴 변호사가 뭐예요? 엉뚱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교직원 측에서 엉뚱한 잘못 주장 때문에 뭐죠? 패소한 거고 일단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또 봐야 돼.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진양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이 불일치됐음 여부를 따질 때는 진정으로 간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로 뭐죠?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야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간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면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일치됐으니까 진양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것도 뭐예요? 진양 의사표시가 아닌 거고요. 진정으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를 위하든 어쨌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세요?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아니죠? 진양 의사표시가 아니다까지 꼭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저하고 영어를 한 30번도 더 반복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시고요. 그 다음 판례 밑에 이제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유형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뭘 내냐면 사례를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고요. 사례는 아주 정형적이고 한 가지 사례만 출제합니다. 이런 사례를 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내가 너한테 건물을 꽁꼬로 줄게 라고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줄 마음이 없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비지인이었어요. 무슨 아시겠죠? 속으로는 뭐예요? 줄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아파트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에 따라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또래가 저런 짓을 해. 이런 거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지금 자금 갑은 뭐예요? 줄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주겠다고 이전 등기 해줬으면 이게 뭐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니까 을은 상대방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다시 또 구라치네? 구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는 뭐예요? 무효니까 을은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또는이죠. 그죠?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 이고 and 뭐 해야 되냐면 무과실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예요. 그죠?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안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모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3자라고 하는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모른다면 이때는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서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그 내용이니까 한번 교재 원칙 예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는 안 볼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하단에 보시면 적용 범위 확대해가지고 대리권 남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대리해서 봐야 될 문제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정리하는 면에서 우측에 61페이지 상단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확인 문제입니다.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진위 표시는 진위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진양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겁니다.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교환하여 유효하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니까요. 3번 비진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안 했으니까 안 볼 거고요.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몽둥이를 저한테 3만 원만 줘. 그러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라고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라고 제가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자,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무도전 말까봐 무서워서 뭐죠? 3만 원 줬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것을 진정으로 줄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줄마음도 없는데 준 거니까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뭐죠?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 따라서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예요? 3만 원을 준 거니까 뭐는 아닌 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효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지인이 표시가 된다는 식으로 뭐죠? X다. 이거는 뭐는 아니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예요. 이게 아까 박근혜하고 관련된다는데 이게 그 계속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죠. 그죠? 시해했는데 이 김재규 씨가 이제 합수부에서 수사가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서 뭘 쓰게 되냐면 전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돼요.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 그럼 헌납한다는 것은 꽁꼬를 주는 거니까 뭐예요? 증여인 거죠. 그죠? 증여. 근데 문제는 이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누가? 유가족들이. 근데 문제는 김재규 씨를 이렇게 한 사람이 전두환 씨인데 전두환 씨가 뭐가 돼요?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돼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문제는 강박을 위해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에만 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뭘 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전에 이미 한 것이 있어요.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반사회적인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재판에서 뭐 하게 돼요? 패소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냐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김재규 씨는 뭐예요? 구속되어 있죠? 두드려 맞고 있죠? 그러면 명백히 뭐예요? 쿵박한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이면 50억을 주는데 본인은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명백히 뭣도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쨌든 겁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예요? 폭리다. 근데 증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다. 제가 조카한테 용돈을 5만 원을 주면 얘는 저한테 한 푼도 안 주니까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증여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니까 폭리라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백사조는 증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또 재판에서 뭐 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뭘 주장하냐면 지금 본 내용이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마 진짜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줄 행위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봐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는 아니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계원 씨라고 모르죠? 그죠? 요새도 다시 나오던데. 김기원 씨라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도 신군부에다가 전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하는 각서를 쓰게 돼요. 김종필 씨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가지고 뭐요? 내 재산 전부 다 국가에다 헌납한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다 그 재산을 뭐 하지 못했어요? 돌려받지 못했고요. 근데 그 김기원 씨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합수부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재산을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양반은 최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건 인정할 수 없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뭘 입었어요? 손해를 입었으니까 국가는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판례가 또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판례죠.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은 먼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그 박근혜 씨와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어요? 정수장학회 사건도 있잖아요. 정수장학회 사건도 강압에 의해서 뭘 한 거예요? 재산을 뺏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그게 정수장학회가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정수장학회가요. 제 정확한 아닌데 대충 현대 가치로 판단한다면 3천억? 그 가치가? 왜 그러냐면은 정수장학회라는 그 장학회가 MBC 지분의 52%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MBC 문화방송의 지분은 몇 프로예요? 100%를 가지고 100%를 가지고 있어요. 정수장학회가. 그다음에 그 정동이라고 해서 그 시내 서울 시내 정동 사업인데 그 땅도 정수장학회고 그래가지고 그 정수장학회라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로 뭐 한 거죠? 뺏은 거죠. 뺏어가지고 정수라는 말이 뭐냐면 박정희 할 때 정자고 유경수 할 때 숫자고 따서 정수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뭐예요? 환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그 재산을 뭐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라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것도 결국은 아직도 뭐죠? 그 가족들이 뭐예요?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판례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할 때 그때 또 최근에 또 판결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죠? 대통령 TV 토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관적인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에 2번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